운동영양학 이번 시간에는 그 무기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질을 보통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무기질과 우리가 또 대비되는 말이 이제 유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유기질과 무기질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유기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와 같은 그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통 유기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물질을 우리가 유기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유기질을 제외한 모든 것, 유기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무기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전해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전해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기질이 물에 용해가 되면 그 가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을 띤 물질, 뭐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그런 물질, 전기를 띠고 있는 물질을 보통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무기질은 그러면 인체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일반적으로 효소를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든가, 그리고 호르몬을 구성하는 그 주요 성분이 되는 것이 무기질이에요. 따라서 무기질의 이제 기능 같은 걸 보면 효소를 합성한다든가 호르몬을 합성할 때 이 무기질이 이제 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기질이 부족하게 되면 효소도 잘 만들어지지 않고 호르몬 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기질의 4분의 3 정도는 주로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칼슘, 그 다음에 인 같은 것들이 무기질 전체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4분의 1은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트륨, 염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포타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4분의 1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다량 무기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이 중에 지금 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운동 영양에서 좀 중요하게 다룰 것이 셀레니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체중당 0.005g 정도가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량 무기질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이 무기질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거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동 영양학이니까 일반 영양학적인 그런 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기질이 부족하게 되면 과연 우리 운동 수행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운동 영양학인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족한다고 해서 경기 수행 능력에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연구 결과이긴 해요. 그러면 무기질이 과잉됐거나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경기력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스포츠와 관련돼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그 무기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나트륨과
그 다음에 칼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철, 네, 철이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셀레늄,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무기질을 조금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칼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칼슘이 물에 녹으면 그 전기를 띈다고 그랬잖아요. 전하를 띈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슘은 보통 이렇게 양이온을 띠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칼슘은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근수축에 관여를 해요. 근수축에 관여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 전달에도 관여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뼈의 밀도를 높여주는데 기여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그 칼슘의 펑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 시간이 뭐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근수축과 그리고 신경 전달 뭐 그다음 뼈의 밀도를 뭐 그 침착시키는 거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이건 제외하더라도 근수축과 신경 전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근수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거. 여러분 근수축설, 근수축 활주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954년도에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과 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근수축설을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육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수축되는지를 설명하는데 확고하게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뭐 나중에 저기 운동생리학 시간에서 정확하게 배우시도록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그 채소 단위 액틴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액틴과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미오신이라고 하는 좀 두꺼운 쇠사가 있죠. 이렇게 미오신. 자, 그런데 이 미오신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그 돌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오신 뭐 헤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액틴인데 자, 미오신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액틴이 미오신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수축이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미오신의 이 헤드가 액틴하고 붙게 되는 거죠. 액틴하고 붙게 돼서 미오신 헤드가 앞으로 이제 45도로 파워 스트로크로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서 액틴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수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뭐가 관여를 하냐면 칼슘이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 그 신경 자극이 전달되면 그 자극이 T세건을 타고 들어와서 다시 가로소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소관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칼슘 이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칼슘 이온들이 어떻게 되냐?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근육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육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그 분자 구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칼슘이 미오신 헤드, 즉 칼슘이 액틴 부위에 붙게 되거든요. 그 트로포닌이라는 게 있는데 트로포닌이 칼슘과 결합을 해서 마이오신 헤드가 붙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자, 복잡한 과정은 이제 운동생리학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자, 어쨌든 근육이 수축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그 무기질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육 수축이 원만하게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칼슘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근수축에 관여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근수축에 관여를 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뭐야 했냐면 신경 전달에 관여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신경 전달은 여러분 또 운동생리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신경 연접이라는 거 여러분 배웠죠. 하나의 신경 뉴런이 있고 또 하나의 신경 뉴런이 인접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냅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 시냅스에서 여기 종판에서 가지돌기 쪽으로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을 전에 배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혹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자, 이게 이제 시냅스 전 뉴런이 되는 거고 이 끝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돌기의 끝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경 자극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는 거죠. 종판까지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경 자극이 전달되면 이 앞쪽에 뭐가 있냐면 소포라는 게 있어요. 소포. 아까 여기도 근형질 사망의 가로속 안에 소포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슘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뉴런 종판의 소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라는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간극 쪽으로 이렇게 방출이 되면 여기에서 자극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으로 이제 자극이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신경 자극이 이 종판 쪽으로 오게 될 때 아세틸콜린이 시냅스 간극 쪽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뭐냐면 바로 칼슘이라는 것들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세포 외막에 있는 외액에 있는 칼슘 이온들이 이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세틸콜린이 신경 간극 쪽으로, 시냅스 간극 쪽으로 방출이 돼서 자극이 전달되는데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이 없으면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칼슘도 신경 전달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칼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칼슘은 뭐 이 정도에서 한번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또 뭐 사경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리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사경직. 이거 여러분이 한번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죽은 다음에 사람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잖아요. 그럼 왜 뻣뻣하게 굳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인. 자, 인은 뭘까? 인. 여러분, 인 하면, 뭐가 생각나죠? 파스페이트라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파스페이트. 네. 인이죠. 근데 에이트가 붙으면 산이기 때문에 에이트는, 산을 표현해요. 그래서 파스페이트 하면 보통 우리가 인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자, 이는 우리 인체 내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DP라는 거 아시죠? AMP도 아시고 그 다음에 ATP라는 것도 알 거예요. 그렇죠? 아데노신, 이인산, 아데노신과 리보스와 인산이 몇 개? 두 개. 두 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ADP 그렇게 표현하죠. AMP는 하나를 말하는 거고 ATP는 당연히 인산이 몇 개? 세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ATP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DP 자체만 가지고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뭐가 돼야 되냐면 ATP라는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ADP에서 뭐가 하나 붙어야 돼요? 인산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 건데 이 인산이 결국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세포질 내에서 아데노신 2인산과
아데노신 2인산과 이 인산이라고 하는 무기질이 결합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ATP. 그래서 ATP는 다시 ADP와 PI로 분해되면서 뭘 만들어내죠? 에너지 만들어내잖아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쓰는 거고, 또 일부는 다시 분해됐던 ADP와 유리인산염을 합성해서 ATP로 재합성하는데 또 에너지도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은 가장 큰 역할은 ATP를 합성하는데 기여한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인이 관여하는 것은 뭐냐면 칼슘과 더불어서 우리의 뼈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이죠. 자, 예를 들면 시멘트를 예를 들게요. 여기 시멘트가 있어요. 자, 시멘트만 가지고 우리가 단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절대 지을 수 없죠. 시멘트는 말 그대로 그냥 분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에 뭘 첨가를 해야 되냐면 물을 넣어야 되죠. 물을. 그래서 시멘트와 물의 비율을 적절하게 버무려서 처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단단하게 굳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멘트가 칼슘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은 뭐다? 인이다. 그래서 칼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인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와 물이 적절하게 섞여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하듯이 단단해지듯이 칼슘과 인이 잘 결합해서 그 비율이 적절해야만이 우리 뼈를 아주 단단하고 강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한다. 그게 이제 인의 대표적인 두 번째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트륨인데, 나트륨은 사실 이제 염소하고,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NaCl 하면 우리가 뭐죠? salt, 소금인데, 이게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나트륨과 염소라고 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분해되는 거잖아요. 나트륨의 대표적인 그 역할은 뭐냐면, 산염기를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염기를 조절한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많으면, 세포에 나트륨 이온이 많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 알칼리화 돼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많게 되면 산성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질이 산화될 때 양이온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성 식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산화될 때 음이온이 많이 나오면 이것은 산성식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육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성식품이고, 그 다음에 야채라든가 채소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산과 염기는 어떻게 조절이 될까? 이게 세포막이면, 세포막은 투과성 막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이제 차단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 안정시 막전이 같은 거 배울 때 세포막에 여러분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트륨 칼륨 펌프. 여기 칼륨도 같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에는 칼륨 이온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결국 나트륨과 칼륨은 뭘 조절한다? 우리 인체의 산염기 균형에 관여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네요. 마그네슘이 하나 빠졌는데, 마그네슘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그네슘은 우리 인체 내에서 칼슘과 마찬가지로 근수축과 이완에 관여를 해요. 칼슘이 근수축에 관여를 했다고 하면 마그네슘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근이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주로 뭐가 많이 생겼냐면 근경련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전문적으로는 머슬 크램프라고 표현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쥐가 나는 거죠. 쥐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이 마그네슘 부족이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경련이라는 건 뭐죠? 근육이 딱 수축된 상태에서 정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슘 이온이 방출돼 가지고 근육이 수축돼 가지고 딱 멈춘 상태가 근경련인데, 이게 이완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마그네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수축과 이완에, 특히 이완에 관여하는 것이 마그네슘이거든요.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근경련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이완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마그네슘의 그 성질 때문에 이 마그네슘을 주로 뭘로 많이 쓰냐면 마취제. 여러분 마취제 아시죠? 마취라는 건 뭐예요? 근육이 완전 이완되는 거거든요. 마취제로 주로 이 마그네슘을 주로 사용한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걸로 이제 철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철은 다시 말하면 이제 햄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뭐가 붙어 있죠? 햄이라고 하는 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분자가. 그리고 이 햄이라는 철에 뭐가 붙어요? 산소가 붙는 거죠. 산소 네 분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운반이 되는 거예요. 철은 우리 인체 내에서 뭐 페리틴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고, 운반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그 근육 내에서는 뭐 미오글로빈 형태로 이제 운반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혈액에서 철이 운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산소와 철과 그 다음에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산화 헤모글로불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산소가 떨어지면 뭐예요? 그냥 헤모글로불린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따라서 철은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뭐가 많이 생긴다고 하냐면 빈혈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빈혈. 애니미아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 빈혈.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거죠. 철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안 붙어요? 산소가 붙지 않는 거죠. 철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가 붙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산소를 운반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뇌는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와 탄수화물만 영양소로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 그게 뭐냐면 우리가 빈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 일정한 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치보다 떨어지게 되면 보통 빈혈이 온다 해가지고 보통 철분제 복용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철분은 우리 인체 내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그 동물성에서 철분 흡수를 많이 해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동물성, 식물성도 사실은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가장 철분 흡수가 좋은 것은 그 낙농 제품, 우유나 치즈 속에 들어있는 그 철분이 가장 흡수가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흡수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비타민 C 같은 것을 같이 섭취하는 거예요.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평상시 철분 흡수율을 3배까지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죠. 비타민 D도 철분제랑 같이 섭취한다든가 그러면 흡수가 훨씬 빠르게 되어 있어요. 칼슘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철이 부족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빈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운동 영양학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공부해 볼 게 스포츠 애니미아라는 것이 있죠. 전에도 뭐 이건 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을 초보자들, 운동 초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빈혈 현상이 스포츠 애니미아라는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상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매일 그 뛰는 연습하니까 지면하고 발바닥하고 충격이 가해지거나, 격투기 선수들 막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그 많은 그 스트레스, 타격을 가해서 뭐 멍들고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격투기 선수들한테 많이 올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면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충격을 가해질 때, 몸에 충격을 가해질 때, 이제 이런 그 혈관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혈관에 뭐가 지나가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지나가겠죠. 헤모글로빈. 그러면 이런 그 지면에서 충격을 가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돼요?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는 거죠. 파괴. 예.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파괴되면 결국 산소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산소 결합이 안 되니까 순간적인 헤모글로빈 불량이나 헤모글로빈 파괴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을 스포츠 애니미아, 스포츠 빈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자, 철은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그 소량 그 무기질에 속해요. 자, 셀레니움 한번 해볼까요? 셀레늄. 자, 셀레늄은 우리 몸에 그 아주 적은 양이 들어있는 그 소량 그 무기질인데 이게 최근 연구에 의해서 그 중요성이 많이 대두가 돼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유 속에 보면 뭐 셀레늄 우유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셀레늄을 첨가한 뭐 우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봤는데 즉 이 셀레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비타민 배웠을 때 비타민 E라는 게 있었죠. 비타민 E가 뭐였었죠? 토코페롤. 화학명은 토코페롤. 자, 이 토코페롤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때 우리 인체에서 대사가 이루어질 때 자육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즉 바꿔 말하면 유해산소라는 거였죠.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유해산소. 이런 유해산소를 제거하거나 유해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코페롤이었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노화를 억제시켜주는 것이 토코페롤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와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셀레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해산소도 억제시키고 셀레늄은 또 뭐냐면 여러분 과산화지질 아시죠? 과산화지질. 지방이 산패되는 현상, 지방이 변질돼서 생기는 현상을 과산화지질, 산패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유해산소하고 똑같이 세포막을 공격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파괴시키는데 이 셀레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 셀레늄은 뭐겠어요? 항산화 무기질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셀레늄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략하게 무기질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은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더 공부하셔서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기질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